안녕하세요. 자, 수치심이란 주제의 시간입니다. 요새 뭐 수치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뭐 연구뿐 아니라 임상에서도 수치심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많이 진행돼 왔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걸 뭐 직접 다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수치심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인류가 어떤 집단 생활을 이루기 시작한 이래부터 계속 문제 삼아져 왔던 인간에게 존재했던 어떤 감정, 정서인 거죠. 그래서 서양 고대 철학이거나 서양 고전 문화에서도 이 수치심의 얘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사에서는 수치심의 관점에서 텍스트들을 뭐 플라톤의 향연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수치심에 관한 어떤 정신 분석학적인 접근들 또는 뭐 현상학 관련된 인간의 자아와 의식에 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한 결과 중에 한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조지프 버거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수치심에 대한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내담자라고 하죠.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수치심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들을 했던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정리한 글인데 글이 좋아서 공유하고자 찍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먼저 일단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양 고대 문화 또는 이제 신화 또는 뭐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인류학, 문화인류학 이런 데에서는 수치심 문화와 뭐 죄책감 문화, 예, 뭐 길트 컬처, 뭐 그다음에 쉐임 컬처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구별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동양 문화는 뭐 수치심의 문화고 서양 문화는 이제 기독교에서 발행한 죄책감의 문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구별을 했었는데 오늘날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구별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 그리고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에 이 수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때는 또 그래서 뭐 고대의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문화는 이제 수치 문화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온 문화는 그 위에 죄의 문화, 죄책감을 갖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칸트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죄책감이라는 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구별하는 그러니까 이교도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구별하는 그런 이제 구분법을 사용하고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수치심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죄책감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제목들과 목차만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이 버거의 책이라는 게 수치심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임상병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구별은 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구별 안 되는 감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갖는 거고요. 수치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정이 수치심이고 내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정이 이제 죄책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게 섞이는 거죠. 이제 나중에 다시 이거 좀 더 공부를 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어떻게 또 연결할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 수치심의 가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심이라는 게 순전히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집단의 구성원들을 서로 뭉치게 하고 개인과 부족, 개인이 속하는 그 집단, 부족 양쪽 모두의 생존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해야만
집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고 집단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통제 방식으로 진화된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요 얘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 322C와 D 사이에 보면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의 얘기를 하면서 신화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가 인간이 뭐 불을 갖고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짐승들과의 싸움에서 열세고 그래서 점점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들에게 어떤 공동의 협동심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정의와 염치를 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디케와 아이도스라는 말이 나오죠. 정의와 염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 염치라는 게 바로 수치심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스라는 말이 뭐 염치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아이도스와 그 성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라서 그 부끄러움을 감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먼저 자신들의 성기를 가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쉐임도 그렇고 이게 그 자기의 치부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얘기가 진행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뭐 협동하고 자기만 빠지지 않고 그래서 뭐 군대도 가고 전쟁도 나가고 이런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배제당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타우로스 이 부분 위대한 연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제우스가 이런 것을 갖지 못한 자는 내 이름으로 추방하거나 사형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헤르메스를 시켜서 그것은 어떤 전문가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 모두에게 다 정의와 염치심을 나눠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요 얘기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수치심의 패러다임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버그의 용어를 그냥 쓰기 때문이긴 한데 수치심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패러다임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수치심을 느끼냐면 되돌려받지 못할 때 자신의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어린 아이 때 아주 영유아기 때 이 수치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성의 청사진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러니까 자신의 양육자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아이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가 충분한 사랑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하는 생리적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왜 그 짐승들도 보면 자기 태어나자마자 자기 옆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기댄단 말이에요. 아무 의심도 없이 그 의심도 없이 하는 그 태도가 자체가 바로 저 존재는 나를 키워줄 것이고 나를 보살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죠. 예, 그런 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리인가요? 보면 바로 태어나면 눈에 보이는 걸 부모로 인식한다. 그래서 따라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리적 기대감, 정상성의 청사진, 그리고 또는 이제 자신의 사랑이 갖는 기대감, 내가 눈빛을 보내면 눈빛을 되돌려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에 배신을 당할 때, 이럴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부모, 특히 모친과 연결해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 트라우마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살 때까지 그 동안 이 정상성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인 지지와 뭐 뭘 해도 다 이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똥을 싸도 이쁘고 뭘 해도 다 이쁘단 말이에요. 뭐 기기라도 시작하면 뭐 난리가 나고 박수를 치고 뭐 비디오를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내가 뭘 하면 나에게 전격적인 사랑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충족될 때 갓난 아이들은 이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기대감이 충족될 때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기에 충분한 사랑과 주의를 받지 못하면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패러다임 1 여기 바로 이거고 두 번째 패러다임 2 배제의 수치심. 이것도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거의 뭐 진화된 과정에서 진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본능적인 것인데 나보다 더 큰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어떤 선천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겠고 배제될 때 이것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야. 이를테면 뭐 반의 친구 애들이 누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만 빠졌어. 나는 초대를 못 받았어. 그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뭐 그런 또래 집단부터 시작해서 같은 반, 뭐 단톡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배제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수치심을 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치 않는 노출의 수치심. 이거 아까 얘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 보니까 우리 서로 발가벗고 있었네. 이걸 느끼는 그 순간 느끼는 수치심이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정신병력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공적 인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와 맞지 않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달갑지 않은 방식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물론 이제 처음 옷을 벗는 사람들 서로 그런 경우에 이제 부끄러움이란 걸 느끼지만 수치심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나중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감상하고 탐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방식, 달갑지 않은 방식, 그리고 예상 밖의 폭로, 뭐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문이 발칵 열려, 뭐 이런 거 그런 폭로를 당하거나 개인적이거나 또는 사적인 측면,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 의도치 않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적 영역에서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원치 않는 노출에 수치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패러다임, 무너진 기대감의 수치심. 내가 여기 이제 공언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기준과 가치 거기에 미달했을 때,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이번에 뭐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라고 했는데 떨어졌다거나 또는 우리 부모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때 우리가 또 무너진 기대감, 그 나의 기대감일 수도 있고 타인이 나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타인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치심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기대감은 타인 내가 복잡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죠. 거기에 충족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수치심을 갖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기쁨과 자존감의 탄생.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마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부모와 관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쁨과 자존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얘기를 좀 더 정리하는 겁니다만 첫 번째 원초적 자기애를 갖고 태어나는 기간이 태어나서부터 1년 정도. 이 갓난 아이는 원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갓난 아이는 자기가 세상과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와 세상은 그냥 어떤 막연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손발도 사실 아직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계와 자기를 분리해서 인식 못하면 신체와 세계가 분리됐다는 것도 인식이 안 되고 또 신체가 내 것이라는 것도 잘 명확히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나가는 거거든,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모 역시도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 반응하기 위한 존재로 이제 막연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자기도취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뭐 그런 생각도 없겠습니다만 그 어린아이의 자아가 갖고 있는 웅장함과 전지전능감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환상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전형적인 자아도취의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초기에 자기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부모가 뭐 이기적이거나 또는 뭐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심 수치심이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 그 자존감을 기르지 못하고 수치심이 형성되는 것, 그걸 핵심 수치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때 잘못하면 핵심 수치심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1년부터 2년 사이에, 생후 2년 차,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뭐 배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애가 똥만 싸도 이쁘고 뭐 오줌을 싸도 이쁘고 다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 쌌어 막 이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그 배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되죠. 이제 그만 싸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다 싸지 말고 뭐 오줌 마렵다고 얘기해, 뭐 이런 식의 이제 배변 훈련들을 시키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와 분리된 개성을 지닌 존재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웅장하고 전지전능한 자아를 갖고 있는 그 아이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의를 제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뭐 이를테면 여기 이제 그런 일화도 나오는데, 엄마가 옆집 아줌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꼬맹이가 엄마 막 소매를 잡고 흔들면서 집에 가자 막 이러는데 엄마가 잠깐만 좀 기다려, 아줌마랑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울어도 바로 들어주지 않고 뭐 그런 틈이 생기면서 아이가 이게 전처럼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는 온통 부모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후 1년간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부모가 늘 반가움과 뭐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뭐 이쁘다는 얼굴을 하고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을 마주 보고 막 이러는 얼굴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이를테면 배변 훈련 중에 그냥 뭐 이를테면 침대에다가 똥을 싸거나 뭐 이랬을 때 부모가 얼핏 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대놓고 꾸지람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얼핏 실망감을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상하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침대가 아니라 기저귀가 아니라 양변기에 배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배변 훈련도 하고 좀 기다리고 먹고 싶어도 참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해내게 되면, 이를테면 처음으로 양변기에 배변을 했을 때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는 상호 기쁨이라는 어떤 포상을 얻는 시기가 이때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길 것 같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벌써 한 18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뒤에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